안녕하세요. 사람들의 사연을 읽어주는 곳이 있다는 곳이 있다길래 한번 들어보기 시작했는데 끊을 수 없을 만큼의 중독성이 있는 곳이네요. 저도 매번 듣기만 하다가 사연을 보내볼까 몇 번을 고민하다가 글을 적어요. 어떻게 글을 시작할까 첫 문장을 적었다가 지웠다가 여러 번 반복 끝에 그래, 내 이야기인데 편하게 시작해보자. 친한 친구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적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술술 이야기가 풀리네요. 제 나이대에는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가정 형편이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중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저처럼 국민학교도 겨우 졸업한 사람은 제 주변에서는 보기 힘들었어요. 제 사정을 시시콜콜 다 이야기하기에도 가슴 아픈 상처이고 그래서 주위에서 어디 졸업했냐고 묻게 되면 제 스스로 조금 위축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국민학교도 겨우 졸업하게 된 이유는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였어요. 저는 시골 중에서도 요즘처럼 도시 같은 시골 말고 정말 완전 논밭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시골에서 자랐어요. 어머니는 저를 낳고 얼마 안 되어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어요. 그때까지는 아버지도 성실하고 착실했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저를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죠. 하지만 할머니도 제가 5학년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달라지셨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어머니와 할머니까지 잃게 된 아버지는 매일 술만 마셨어요. 일은 전혀 하지 않았죠. 마을 주민들이 정신을 차리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 아버지는 달라지시지 않았어요. 마을 주민들도 아버지에게 두 손 두 발을 다 드셨어요. 결국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 되셨고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미치고 팔짝 뛰었어요. 마을에서는 그런 아버지를 술주정뱅이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시면서 행패를 부렸죠. 저는 학교를 다녀오면 늘 아버지의 술조정을 들어야만 했어요. 술 더 가져와! 술! 이제 그만 드세요. 2년이 술 더 가져오라니까! 아버지는 그날도 어김없이 학교를 다녀온 저에게 술을 더 가져오라며 주전자를 던지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피해 집을 나와 동네 어귀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잠이 들면 몰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 저를 동네 아주머니들은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밥이며 반찬을 챙겨주셨고 아버지의 술주사가 아주 심한 날이면 저를 자기 집에 데려가 잠을 재워주기도 하셨어요. 그때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 아마 저는 벌써 잘못돼도 벌써 잘못되었을 거예요. 저희 집은 삼시세끼 끼니를 다 챙겨 먹기는커녕 하루 한 끼라도 제대로 챙겨 먹을 돈이 없었어요. 그렇게 밥 먹을 돈도 없는데 학교 갈 돈은 더더욱 없었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며칠 학교를 가지 않았더니 학교에서 이제 1년만 더 다니면 졸업한다며 적어도 국민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저에게 도움을 주셔서 겨우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중학교를 갈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마을 주민들의 논일이나 밭일 등 허드렛 일을 도와주며 하루 품삯을 벌어 살았어요. 그 돈마저도 아버지의 술값으로 나가기 일쑤였죠. 저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미웠고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냐며 울며 잠든 날도 많았어요. 차라리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하루는 고추를 따서 포대에 담는 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저를 다급하게 부르는 아버지가 보였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제가 들고 있던 고추를 내팽개치고는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갔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갔었어요. 제가 도착한 곳은 시내에 위치한 한 공장 건물 앞이었어요. 아버지는 여기에서 일하면 밥도 주고 재워주고 돈도 많이 벌게 해준다며 거기서 일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싫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막무가내였어요. 그렇게 저는 15살에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나이도 몸도 어린 제가 공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미싱하는 아주머니들의 보조를 하는 일이었어요.
실꾸러미를 챙겨주고 청소하고 아주머니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저기 다니며 심부름을 했어요. 거기에는 저처럼 나이가 어린 친구는 없었고 거의 제 어머니 뻘 되는 분들이셨어요. 제 사정을 소문으로 들으신 아주머니들은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어요. 밥 먹을 때도 많이 먹으라며 챙겨주시고 밤에 잘 때에는 배 언다며 이불도 덮어주셨어요. 처음에는 이곳이 싫었지만 아버지의 술주정을 보지 않으니 마음은 편안했어요. 그렇게 공장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월급날이 되었어요. 저는 열심히 번 돈을 받으니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처음으로 큰 돈을 받은 거라 어찌 써야 할지도 몰랐어요. 주위의 아주머니들은 어른이 되면 돈이 들어갈 날이 많을 거라며 필요한 것만큼만 빼놓고 차곡차곡 모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매달 이렇게 모으면 언젠가는 부자가 되겠지 행복한 상상에 빠졌어요. 하지만 그 상상은 얼마 있지 않아 와장창 깨졌어요. 월급날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버지께서 공장에 찾아오셨어요. 오늘 월급날이지? 월급 받은 거 이리 내놔. 이 돈은 안 돼요. 뭐? 이제껏 키워줬더니 안 돼? 네가 벌었다 이거냐? 이 돈은 안 쓰고 모을 거예요. 그래도 인연이 월급 못 내나?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이리 내라니까? 아버지는 제 손에 들여져 있던 월급 봉투를 빼앗아 그 자리에서 돈을 세어보더니 그대로 가버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주저앉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저는 매달 월급날이 되면 찾아오는 아버지 때문에 숨이 막혔어요. 아버지가 안 보이는 공장에 있어도 같이 있는 것처럼 숨이 막혔어요. 몇 년을 일하던 저는 더 이상은 아버지와 엮이기도 싫고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 제 삶은 시궁창밖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삶에 희망도 없고 그저 술주정뱅이 아버지의 술값을 버는 기계일 뿐 제 존재는 없는 듯 했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었어요. 사장님에게 월급을 하루 일찍 받게 된 저는 그날 밤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를 무작정 탔어요. 서울에 도착한 저는 이제 아버지에게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배도 고프고 무엇이라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기차역 근처에 있는 식당을 둘러보다가 국밥집이 보이길래 거기로 들어갔어요. 국밥 한 그릇을 허겁지겁 먹고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식당 밖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배달을 나갔던 남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면서 주인에게 투덜대며 말을 했어요. 아, 더워. 밖에 날씨가 엄청 덥지. 엄마, 아직 사람 못 구했어요? 그래, 며칠만 더 고생하자. 조만간 구하겠지. 벌써 그 말만 몇 번째예요. 사람이 안 구해지는데 나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냐? 몰라요. 나 이제 더는 식당 일 안 해. 저 혹시 일하는 사람 구하세요? 식당 주인과 아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저는 불쑥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그렇긴 한데. 그럼 제가 해볼게요. 학생이? 아직 나이도 얼마 돼 보이지 않는데. 저 나이는 어려도 잘할 수 있어요. 몇 년 동안 공장에서도 일해봤고요. 우린 공장이랑 달라. 그 무거운 뚝배기를 들고 날라야 하는데 약한 몸으로 괜찮겠어? 네, 저 잘할 수 있어요. 시골에서 막 올라와서 일할 자리를 찾고 있었거든요. 정 그렇다면 한번 해봐. 고맙습니다. 저는 밥 먹다가 말고 바로 직장을 구했어요. 다행히 시골에서 혼자 올라왔다는 저를 보고 식당에 작은 방도 하나 딸려 있으니 갈 곳이 없으면 식당에서 자도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일자리며 잠자리며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것에 마음이 놓였어요. 서울에 올라온 순간부터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 같아 앞으로의 제 인생도 순탄할 것만 같았어요. 아버지에게 벗어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당 방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테이블을 행주로 닦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출근하시다 본 사장님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일머리가 있다며 지금처럼만 하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더 신이 나서 테이블을 행주로 빡빡 문질렀어요.
테이블을 다 닦고 나서 행주를 빨고 있는데 주방에 계시던 사장님이 부르셨어요. 저는 빤 행주를 널어놓고 주방으로 갔어요. 주방 바닥에 놓인 빨간 다라이에 대파와 양파가 한가득 있었어요. 저는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야채를 먼저 다듬었어요. 대파랑 양파를 다듬는데 눈물 콧물이 주룩주룩 나왔어요. 저는 훌쩍거리며 열심히 손질을 했어요. 그런 저를 보고 웃으시면서 대파를 입에 물고 하면 눈물이 덜 나올 거라며 제 입에다가 길쭉한 대파 하나를 물려주셨어요. 그래서인지 눈이 덜 매운 것 같기도 했어요. 주방에서 손질하고 남은 껍질들을 정리하고 있으니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은 분주하게 국밥을 뚝배기에 담기 시작했고 저는 그 뚝배기를 쟁반에 옮겨 담아 손님 테이블에 옮겼어요. 처음 들어보는 쟁반의 무게가 생각했던 것보다 무거웠어요. 게다가 뜨거우니 더 조심스럽고 엎지르지만은 말자는 생각에 조심히 움직였어요. 그런 저를 보고 있던 같이 일하던 아주머니가 답답하다며 자기가 서빙을 할 테니 손님들이 들어오면 밑반찬만 나르라고 그랬어요. 하루가 언제 흘러간지도 모를 만큼 시간이 후딱 지나갔어요. 뒷정리를 하고 저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안 하던 일을 했더니 온몸이 쑤셨어요.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잠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방에 누워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밤새도록 온몸을 뒤척이며 끙끙 앓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란 저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벌써 가게 문밖이 훤히 보일 정도로 환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슬리퍼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가게 문을 열었어요.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였어요.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사장님 오셨으면 어쩌려고? 어제 온몸이 쑤셔서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그렇겠지.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하니 더 그렇지. 나도 처음엔 그랬어. 아주머니는 일한 지 오래되신 거예요? 응, 나는 한 3년 됐지. 그래서 그렇게 일을 잘하시는구나. 너도 며칠만 일하면 나처럼 하게 되어 있어.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일해. 서두르다가 화상 입으면 큰일 난다 너. 저와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는 저에게 친절했어요. 제가 모르는 것은 언제든지 알려주고 또 제가 힘들어하면 어느 순간 제 옆에 와서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빵 같은 간식도 사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주머니를 어머니처럼 따르게 되었고 고민이 있으면 털어놓게 되었어요. 식당에서 일한 지도 몇 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저는 20대 어른이 되었어요. 뚝배기를 엎지르면 어쩌지 걱정하는 저는 어디 가고 이제는 무거운 쟁반도 거뜬히 나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식당에서 일을 오래 한지라 젊은 애들처럼 풋풋함은 없었지만 저는 나름 제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매달 받는 돈으로 적금을 넣었더니 어느새 목돈이 되어 있었고 그 통장을 보고 있으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어요. 이 돈으로 나중에 내 가게를 차려야지 하는 욕심도 생겼어요. 한날은 식당 아들의 졸업식이 있다며 가게 문을 닫은 적이 있었어요. 몇 년 만에 쉬는 휴가라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저는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의 추천으로 머리를 하러 갔어요. 머리만 바꿔도 기분이 상쾌해진다며 저를 데리고 자기가 단골인 미용실에 갔어요. 여지껏 한 번도 머리를 손댄 적이 없던 저라 머리도 새까맣고 엄청 길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감고 말리는 게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은 미용실 사장님은 이참에 머리를 짧게 잘라보는 게 어떠냐고 그러셨어요. 얼굴이 작아서 훨씬 잘 어울리고 자기 얼굴로 보이겠다며 추천을 해줬어요. 저는 할까 말까 고민을 했고 사장님과 아주머니의 설득에 긴 머리를 싹둑 하고 잘랐어요. 머리가 한결 가벼워졌어요. 거울로 보이는 제 모습이 어색해 보였지만 생각보다 짧은 머리도 나름 잘 어울렸어요. 아주머니의 말대로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도 같았어요. 미용실에서 나온 저희는 빵집에 가서 빵이랑 우유를 사 먹었어요. 어때? 머리 자르니까 더 낫지?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그 나이도 젊은데 너도 이제 좀 꾸미고 살아. 내가 너 나이라면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하고 살 거야. 저는 돈 모아서 가게 할 거예요. 가게? 어떤 가게? 그건 아직 생각 안 해봤고 돈이나 빨리 모으려고요. 그래? 네가 돈을 빨리 모으고 싶다고 말해서 말인데 그 은행 이자보다 더 세게 쳐주는 데가 있어. 그런 것도 있어요? 당연하지. 나도 지금 하고 있는 걸. 그 급전이 필요한 사람한테 몇 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야. 그것도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이. 그러다가 못 받으면요? 그럴 리는 없어. 다들 몇 년씩 하던 사람들이라 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거든. 너 나 못 믿어? 그건 아니지만 강요는 안 해. 너 하고 싶으면 말해. 나는 네 사정이 너무 딱해서 좋은 정보 주는 거니까.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솔깃했어요. 어차피 돈을 저금하나 빌려주나 이자 받는 건 똑같은데 몇 달만 쓰고 매달 은행 이자의 2배를 준다니. 그리고 아주머니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 나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지금껏 모아두었던 돈을 모두 다 아주머니에게 부탁했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첫 달 이자를 미리 받고 나니 걱정했던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달에도 제 날짜에 이자를 받았어요. 저는 진즉에 이렇게 했으면 더 빨리 돈을 모을 수 있었을 텐데 늦게 알게 된 것을 후회했어요. 아주머니에게 돈을 맡긴 지 석 달이 되어 가던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아주머니가 출근할 시간이 되었는데도 오질 않았어요. 한참 후 사장님이 오시더니 아주머니가 감기 몸살에 걸려서 오늘 못 나온다고 하셨어요. 저는 많이 아픈 건 아닌가 걱정이 들었어요. 아주머니랑 같이 둘이 하던 일을 혼자 하려니 너무 힘들었어요. 게다가 오늘따라 손님들도 어찌나 많이들 오는지 저 혼자 일하는 거 고생해보라는 듯 저희 식당으로만 들어오는 듯 했어요. 아주머니는 감기 몸살이 심한지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출근하지 않았어요. 저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자를 주기로 한 날짜가 바로 내일인데 아주머니가 며칠째 나오질 않으니 신경이 쓰였어요. 아주머니를 믿기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불안감을 떨쳐내기는 힘들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을 맞이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주머니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장님, 혹시 아주머니 오늘도 출근 안 하세요? 누구? 미자? 네, 오늘도 안 보여서. 망할련 그만뒀어. 그 며칠 아프다고 나오질 않더만. 그만둘 것 같으면 미리 이야기라도 하던가. 식당 일은 어찌하라고. 네? 그만뒀다고요? 그래. 어제 저녁에 전화와서는 그만둔다고. 나 원참. 사람은 구해놓고 나가든가. 진짜예요? 진짜 그만뒀어요? 얘가 왜 이래? 그렇다니까. 저는 하늘이 노래지고 정신이 혼미했어요. 팔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저의 모습에 놀란 사장님은 주방에서 물을 한 사발 퍼와서 저에게 정신 차리라며 물을 뿌렸어요. 겨우 정신을 차린 저는 아주머니가 사는 곳으로 뛰어갔어요. 제가 뛰어갔을 땐 벌써 아주머니가 짐을 다 뺀 뒤였어요. 주인집 할머니가 며칠 전에 이사를 갔다며 왜 그러냐며 물어보셨는데 저는 힘이 빠져 그대로 쓰러졌어요. 눈을 떠보니 식당 방 안이었어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헐레벌떡 뛰어나가는 저를 보고 사장님이 아들더러 뒤따라 가보라고 그랬고 아주머니 집 마당에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식당으로 데리고 왔다고 말했어요. 이제 정신이 들어? 사장님, 저 이제 어떡해요? 미자한테 돈이라도 빌려준 거야? 네. 뭐? 얼마나? 지금까지 모아둔 거 다요. 얘가 간도 크다. 미자 그년을 어떻게 믿고 돈을 빌려줘? 은행보다 이자를 더 준다기에 이자도 지난달까지 제대로 줬어요. 저 이제 어째요? 벌써 돈 들고 나른 년을 어디 가서 찾을 거야? 액땜했다 쳐야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저 이제 못 살아요. 별소리를 다 하네.
아직 젊은데 뭔 걱정이야. 힘들겠지만 이겨내야지. 돈은 다시 모으면 되는 거고. 아유, 그 불쌍해서 어쩌니. 사장님을 붙잡고 우는 저를 다독거려 주었어요. 그리고 이 몸으로 일할 수 있겠냐며 오늘 하루는 쉬라고 말했어요. 저는 다시 자리에 누워 계속 눈물만 흘렸어요. 저녁 식사까지 다 끝나고 사장님은 돌아가시고 문을 잠그고 돌아서는데 저를 부르는 소리가 났어요. 사장님 아들이었어요. 저는 잠궜던 문을 열어주었어요. 사장님 아들은 제가 뭔 일을 저지를까 걱정이 된다며 오늘 밤에 같이 있어준다고 말하며 식당 의자를 여러 개 붙여 누웠어요. 저는 그런 사장님 아들이 고마웠어요. 사장님 아들은 사람을 너무 믿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앞으로는 사람을 너무 깊이 사귀지도 말고 특히 돈 거래는 아예 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랑 몇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제법 어른스러웠어요. 사장님 아들의 말을 듣고 있으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흐느꼈어요. 사장님 아들은 그 소리에 제 곁으로 다가와 손님들이 있어서 맘 놓고 못 울었을 텐데 지금은 소리내서 울어도 괜찮다며 그래야 마음속 응어리가 빨리 풀릴 거라며 어깨를 감싸 안고 토닥여 주었어요. 그 위로에 저는 소리내어 펑펑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니 제가 사장님 아들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깜짝 놀란 저는 사장님 아들을 밀쳐냈지만 사장님 아들은 저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죠. 그리고 그날 밤 저희는 하룻밤을 자고 말았어요. 그게 제 인생에 또 다른 불행을 갖다 주리라곤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날 밤 저는 또 한 번 사람을 믿게 돼버린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출근하시던 사장님은 괜찮겠냐며 하루 더 쉬라고 그러셨지만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더 나서 힘들다고 바쁘게 일하다 보면 더 생각이 안 나고 좋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일을 이겨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사장님 아들은 수시로 가게에 들러 저를 챙겨주었어요. 저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착각했던 거죠. 며칠이 지나고 감기 몸살처럼 몸이 으슬대기 시작했어요. 몸이 그래서 그런지 입맛도 없었어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기에 요즘 사기당한 것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여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사장님이 점심을 먹자며 국밥이랑 깍두기를 담으시는데 갑자기 속에서 뭔가가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왜 이러는 건지 큰 병이라도 걸린 걸까? 사장님도 걱정이 되셨는지 안 되겠다며 병원에 다녀오라고 그랬어요. 저는 병원에 갈 정도가 아니라며 잠시 쉬면 괜찮아질 거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녁 손님을 받기 위해서 다시 나왔어요. 쟁반을 들고 밑반찬을 나르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며 눈앞이 하얘지더니 저는 쓰러졌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이제 정신이 들어? 그러게 병원에 오자니까 말을 안 듣더니 일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으로 데리고 온 거야. 곧 검사 결과 나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얼마 후 의사 선생님이 오셨고 저에게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제가 임신을 했다고요? 임신한 줄 모르고 계셨어요. 자세한 건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보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맞아요, 선생님.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얘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저와 사장님은 그럴 일이 없다며 의사 선생님께 말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산부인과 진료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 그리로 가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결혼도 안 한 내가 임신이라니. 바로 산부인과 진료를 보고 선생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축하해요. 임신 맞네요. 벌써 3개월이 넘었는데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네? 많이 둔하신 분들은 모를 경우가 종종 있긴 해요. 이제 아셨으니 무리한 일은 하지 마시고 철분제 꼬박꼬박 챙겨 먹고요. 그 엄마가 건강해야 아기도 건강하니까. 아셨죠?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같이 듣던 사장님도 마찬가지였죠. 서로 아무 말도 없이 가게로 돌아왔어요. 절대 그럴 일이 없는데 내가 왜 임신이지? 가게로 돌아오니 사장님 아들이 가게 일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제가 오는 것을 보고 몸이 괜찮냐며 병원에선 뭐라고 하더냐고 물었죠. 사장님은 임신이라고 말했고 사장님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가게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 저는 알아차렸어요. 그날 밤 사장님 아들과의 하룻밤이 임신이 된 것이었어요. 분위기를 살피시던 사장님이 알아차린 듯 도끼 품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 설마 아니지? 그렇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대답이 없자 맞는 것을 확신한 사장님은 고함을 지르며 가게 안에 있는 물건들을 내던지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고 있던 손님들은 밥 먹다 말고 가게 밖으로 나가기 바빴어요. 한참을 내던지시던 사장님은 저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가자고 말했어요. 당장 가서 애부터 떼내야 된다며 손을 잡아 끌었죠. 저는 임신한 것도 무서운데 애를 떼자고 그러니 더 무서웠어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뱃속에 있는 애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테이블을 잡고 버텼어요. 너 지금 뭐 하니? 아까 못 들었어? 벌써 3개월이 지났다잖아. 더 크면 지우기도 힘들어. 어서 따라와. 싫어요. 병원 가기 싫어요. 뭐라고? 싫으면 그 애 낳겠다는 소리야? 응? 그 소리냐고? 얘가 누구 인생 조질 일 있나? 빨리 못 나와? 저는 계속해서 버텼고 밖으로 말없이 나갔던 사장님 아들이 돌아와서는 자신이 책임을 진다고 말했어요. 사장님은 그 소리에 더 노발대발했고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시골에서 올라와 집도 절도 없어서 방까지 내어줬는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며 저의 몸을 흔들었어요. 사장님 아들은 그러지 말라며 제 앞에 막아섰고 사장님의 매질을 당했어요. 한참 동안 울분을 토하던 사장님은 물 한 바가지를 퍼서는 식당 밖에서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경 났냐며 저리 꺼지라고 뿌렸어요. 놀란 사람들은 저마다 욕을 한마디씩 하고는 사라졌어요. 주방에서 김치와 소주를 꺼내오신 사장님은 엎질러진 테이블에 앉아 신세한탄을 하며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예전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떠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이제 어떡할 거야? 너 진짜 애 낳을 거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애랑 살아야 되냐고? 그럼 애가 생겼는데 별 수 없잖아요. 너 저 애 사랑하니? 사랑해서 그런 거야? 사장님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임신이 될 줄은 몰랐지만 적어도 저를 좋아해서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저는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사기당한 것도 모자라 또 한 번 사람에게 마음을 사기당했어요. 그 충격에 저는 정신을 못 차릴 만큼 힘들었어요. 온몸이 힘이 쫙 빠지는 것이 어느 순간 둘이서 이야기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다행히 아이를 지킬 수 있었지만 저와 아이를 반겨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식당 방에서 생활했고 사장님 아들은 더 이상 식당에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사장님은 이제 가족인데 월급 줄 필요가 있겠냐며 월급을 주지도 않았어요. 임신했다고 쉴 생각하지 말고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밥값은 하라며 식당에서 계속 일을 시켰어요. 임신한 며느리를 만삭대까지 부려먹는다고 시장 바닥에서는 소문이 자자했어요. 저는 식당 일뿐만 아니라 사장님 집에 가서도 일을 해야만 했어요. 시집을 왔으니 집안일을 하라는 것이죠. 사장님에게는 12살 난 딸이 있었는데 요 꼬마 아이조차도 저를 구박했어요. 배가 불러 잘 움직이기도 힘든 저에게 이거 갖다 달라 저거 갖다 달라 수도 없이 시키는데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말을 못되게 이야기를 하는지 언니 때문에 오빠가 발목 잡혔다는 둥 우리 집 없었으면 거지 되었겠다는 둥 정말 사장님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 집에서는 저를 식모 취급을 하고 있었어요. 마루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신우가 말을 걸었어요. 언니,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무슨 비밀?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말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에이, 언니가 그렇게 말하니까 더 말하고 싶어지네. 이게 또 사람 같고 장난을 치나 싶었던 저는 걸레를 들고 일어났어요. 오빠 군대 간 거 알아요? 군대? 몰랐죠? 오빠 영장 나오자마자 바로 갔어요. 언니랑 같이 있기 싫어서.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충격 중에서 제일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안 순간부터 안 보이더니 저는 들고 있던 걸레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엄마에게는 내가 알려줬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며 아무렇지 않게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시누이. 저는 대체 이 집에서 무엇일까요? 충격에 휩싸인 그날 저녁, 배가 갑자기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아파서 배를 움켜잡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애가 나올 것 같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방에서 내려와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병원에 도착했고 아들을 낳았어요. 병원에서 식당에 연락을 해 출산 소식을 알렸고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왔어요. 아무리 실수로 낳은 아이지만 자신의 아들인데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퇴원할 때 오겠다며 말하고는 가버렸어요. 저는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어쩜 사람이 저리 독한지 너무 서러워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병원에서 3일을 보내고 퇴원하는 날 사장님이 데리러 오셨어요. 저는 아이를 안고 시어머니는 가방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식당 방이 아닌 사장님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불에 쌓여있는 아이를 보니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필 저에게 와서 태어나자마자 미움을 받고 있는 아이를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집에 도착하니 신우가 쫓아나와 아이를 보겠다며 뛰어나왔어요. 아직 애는 애인 건지 아기를 보며 너무 작다며 오빠를 닮은 것 같다고 말하다가 사장님에게 머리 한 대를 쥐어 박혔어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들어가는 방으로 따라 들어왔어요. 아랫목에 이불이 깔려 있었고 저는 거기에 아이를 눕히고선 저도 누웠어요. 시누이는 아이의 옆에 엎드려 누워서 아이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조금 있다가 사장님이 미역국을 끓여서 가지고 들어왔어요. 대부분 산모가 아이를 낳고 나면 미역국을 먹지만 저는 미역을 못 먹었어요. 어렸을 때 미역을 먹다가 길다란 미역이 목구멍에 걸려서 식겁한 뒤로는 미역 자체를 먹지 않았어요. 사장님은 미역국이랑 밥이 든 작은 상을 제 앞쪽에 갖다 놓고는 누워있는 시누이에게 그만 나오라고 말하고선 방을 나갔어요. 제가 먹지를 않고 있으니 시누이가 자세를 바로잡더니 상 앞으로 다가왔어요. 언니, 미역국 내가 먹어도 돼요? 그래, 먹어. 난 미역국 못 먹어. 그래요? 이렇게 맛있는 걸 못 먹다니. 12살 신우가 미역국을 한술 뜨자 입에 흰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너무 놀랐어요. 저는 시누이를 흔들어댔지만 의식이 없었어요. 저는 사장님을 목청 높여서 불렀지만 사장님은 벌써 식당에 가셨는지 집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한시라도 늦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아이는 생각지도 못하고 시누이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쫓아갔어요. 병원에 도착한 저는 사람 살려달라며 간호사를 붙잡았고 간호사는 시누이를 보더니 의사 선생님을 불렀어요. 연락을 받고 다급하게 오신 의사 선생님이 시누이의 상태를 보더니 이것저것 막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밖에서 기다리니 의사 선생님께서 오셨어요. 시누이가 갑자기 흰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의 대답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시누이가 농약을 먹어서 그런 거라며 위세척을 했으니 걱정 말라고 그랬어요. 시누이가 농약을 먹다니요. 저와 지금까지 같이 있었는데 농약을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우선 식당에 연락을 해 시누이가 병원에 와 있다는 말을 전했어요. 헐레벌떡 뛰어오신 사장님은 누워있는 시누이를 보며 그걸 왜 네가 먹었냐고 울부짖었어요. 그걸 왜 네가 먹었냐니 도대체 뭘 먹었다는 건지 사장님의 말을 곰곰이 되짚어보니 아까 시누이는 제가 먹어야 할 미역국을 먹었었어요.
그럼 그 미역국에 농약이 들어 있었다는 말? 저는 소름이 돋았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저를 죽일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아무리 사람이 밉다고 한들 농약을 먹일 생각을 하다뇨. 저는 병실에서 점점 뒷걸음질을 쳤어요. 병원 밖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저는 이곳에 있다가는 언젠가는 죽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뒤도 안 돌아보고 아이가 있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짐을 챙겨서 울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왔어요. 사장님의 눈에 띄기 전에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하는데 어디 갈 만한 곳이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저는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아버지가 살던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곳 또한 거기였으니까요. 한참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어렸을 때 제가 살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다른 게 있다면 저를 보살펴 주시던 아주머니들의 나이가 더 드셨다는 것 뿐이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나타난 저를 보고 아주머니들은 어디 갔다가 이제 왔냐며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손을 잡아 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안고 있는 갓난 아이를 보시더니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한 아주머니 집에 들어간 저는 아주머니가 지금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편히 쉬라고 말했어요. 그래야 아이에게 줄 모유도 많이 나온다면서 저를 눕히셨어요. 저도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던 탓에 뜨뜻한 아랫목에서 잠이 들었다가 아이가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아주머니는 제가 먹을 곰국과 밥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이거라도 좀 먹어. 다행히 집에 곰국 끓여놓은 게 있어서. 오늘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걸 나도 느끼고 있었나 봐. 어서 들어. 고마워요, 아주머니. 애 아빠는? 아무런 대답 없이 눈물을 흘리는 저를 보고 아주머니는 고생이 많았겠다며 더는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제가 밥을 한 그릇 다 비워내서야 아주머니는 입을 여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건 모르지? 네? 아버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 너한테 그렇게 모질게 하시더니 추운 겨울에 술에 잔뜩 취해서는 그 길바닥에서 잠들었는지 그대로 저 세상으로 갔지. 아버지가요? 그래, 너한테 연락할 방법도 없지. 네 아버지는 화장해서 요 앞에 뿌려드렸어. 저는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저를 그토록 괴롭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마음 한켠이 시렸어요. 아무리 저에게 막대하는 아버지였지만 이렇게 돌아가시다니, 저도 없이 혼자서 쓸쓸히 돌아가시다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옆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니 더더욱 마음이 더 아려왔어요. 저는 아주머니에게 아이를 잠시 맡기고 아주머니께서 말씀해주신 아버지가 뿌려진 곳을 찾아갔어요. 슈퍼에서 사온 소주와 오징어를 바닥에 놓고 소주잔에다가 소주를 따랐어요. 그리고 목 놓아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아버지와 이별을 하고 아이와 함께 살 제가 살던 집으로 갔어요. 몇 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집이라 먼지며 잡초며 너무 지저분했어요. 아이와 함께 살아야 할 집이기에 저는 팔을 걷어붙이고 마루를 박박 걸레질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던 마을 주민들께서는 힘을 합쳐서 집을 청소해 주시고 살림살이들도 챙겨 주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힘들었던 어린 저를 보살펴 주신 것처럼 저의 아들을 위해서 또 한 번 도움을 주셨어요. 저는 마을 주민들 모두에게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아이를 업고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열심히 일했어요. 아들에게는 제가 겪었던 가난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되신 마을 주민들이 자그마한 일거리가 있으면 저를 부르셨어요.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아이가 워낙 없던 마을이라 아들을 엄청 예뻐해 주셨어요. 제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아들을 자주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힘으로 아이를 잘 키울 수가 있었어요. 아들은 자라면서 한 번도 아빠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가 아빠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겠지.
아빠와 헤어지셨거나 돌아가셨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라고 말하는 어른 같은 아들이 안쓰럽기도 하다가 고맙기도 했어요. 그런 아들이 곧 있으면 결혼을 해요. 저를 혼자 두고 결혼은 안 할 거라며 평생 저와 둘이 살겠다더니 어느새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와 결혼을 하겠다네요. 겉으로는 배신을 당했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뛸 듯이 기뻤는지 몰라요. 혹시나 아들이 혼자 남을 저를 생각하느라 결혼도 못하면 어쩌나 내심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최근 들어서 아들이 자라는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아이의 아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기 자식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는 것 보면 그 사람의 인생 자체에는 저희의 존재가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리 사랑 없이 만든 자식이라지만 피를 나눈 핏줄인데 어쩜 이렇게 매정하고 무책임한지,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같으니 아이의 아빠만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껴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도 떨쳐내야겠죠? 저의 인생은 비록 험난한 가시밭길이었지만 곧 결혼하는 사랑하는 내 아들의 인생은 황금길이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들아,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해. 사랑한단다.